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에게 박재옥 씨라는 큰딸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큰딸이라고 보도해 온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이혼한 부인 김호남 씨 이야기는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난 큰딸 박재옥 씨는 일종의 지어진 존재였어요. 숨겨진 딸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반대로 박근혜 씨는 아주 특히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74년 이후에는 아주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박근혜 씨가 큰딸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정말 박재옥 씨는 없는 존재처럼 되었는데, 재옥 씨와 저는 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을 할 때입니다. 1995년 12월호에 박재옥 씨의 수기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정희 김호남 부부의 큰딸 박재옥 씨의 수기. 미안하다며 어깨를 두드리시던 아버지, 이런 제목입니다. 요게 상당히 A4 용지로는 한 25페이지 되는 단편소설 분량이고, 아마 이게 박재옥 씨가 남긴 유일한 회고담입니다. 유일한 회고담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95년 12월 호니까 벌써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25년 전에 제가 만들던 잡지에 실린 글을 읽어보고 좀 감동을 했습니다. 감탄을 했습니다. 아, 이 기록이 참 잘 되었구나. 그래하여 여러분들에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자세하게 큰딸 박재옥 씨의 이야기, 큰딸 박재옥 씨가 본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이야기, 그리고 이분이 겪었던 애환, 다소 애잔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우리가 박정희 하면은 항상 대통령 박정희, 군인 박정희 이렇게 봅니다. 딱딱한 박정희죠. 또 위대한 박정희죠. 무서운 박정희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고, 그건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문제죠. 자녀와 부부와 부모와 형제와 관련된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워낙 과묵한 분이니까 그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고, 다만 유경수 여사가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의 흉탄을 맞고 돌아가신 다음에 박목월 시인이 쓴 유경수 여사 전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쓴 박정희 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박재옥 씨의 수기는 그런 공식적인 글과는 다른, 여기 비밀이라면 비밀, 알려지 않는 이야기가 있음으로 해서 이걸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생겼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 글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제가 읽어 드리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인터뷰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그때 강인선 기자, 지금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지금은 조선일보 부국장으로 있는 강인선 기자가 월간조선 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인선 기자가 박재옥 씨를 속초에서 만나가지고 3박 4일 동안 집에 출근하다시피 해서 인터뷰를 한 것을 정리를 해서 수기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야 박재옥 씨한테 보여주고
정확하다고 검증을 받은 다음에 실은 겁니다. 그러면 우선 이 인터뷰를 정리한 강인선 기자의 편집자 주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스토리의 출발점이죠. 강인선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36년 김호남 씨와 결혼, 그 사이에 1937년으로 하겠습니다. 7년에 박재옥 씨를 낳았고 50년에는 유경수 여사와 재혼해가지고 2년 뒤에 박근혜 씨를 낳았습니다. 그 뒤에 금영지만 이렇게 되죠. 박재옥 씨는 동덕여고 재학 시절을 노량진과 신당동에서 이들 가족과 함께 보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강인선 씨가 쓴 편집자 주입니다. 박 씨는 1958년 당시 박정희 7사단장의 부관이던 한병기 씨와 결혼했고 박 대통령 재임 18년 중 반 이상을 외국에서 보냈다. 이 한병기 씨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병기 씨의 미국 유학 시절을 포함해서 칠레와 캐나다 대사로서 10년 가까이 외국 생활을 했던 것이다. 한병기 씨가 박정희 대통령 임기 18년 중에 10년 외국에 있었는데 유학 그리고 캐나다 대사, 칠레 대사를 했습니다. 박재홍 여사는 박 대통령 재임 시절이나 그 이후에도 매스컴과의 접촉을 극도로 기피해 왔다. 기자들이 담을 넘어 들어온 일이 있을 정도로 박재옥 여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대단했지만 그는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는 이유로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해 왔다. 속초에서 만난 박재옥 여사는 어딘지 모르게 박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분위기를 갖고 있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남편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 언론에 노출되는 건 불가피하다. 그러나 남편이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옆에서 거들기만 하겠다고 인터뷰를 극구 사양했다. 그러나 박 씨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아버지에 관한 기억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해서 결국 어렵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강인선 기자가 끈질기게 설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신도 언젠가 한 번은 해야 할 일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워낙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까닭에 여러 가지 사연이 얽혀 있어 그것을 앞뒤가 맞게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겪고 친척 집을 정전하며 어려운 시절을 보낸 박 여사는 대통령의 전처의 딸로서는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아버지와 유 여사가 모두 총탄에 세상을 떠나는 비극도 겪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사귀고 소화해 훌륭하게 극복한 사람만이 갖출 수 있는 은연하고 기품 있는 자태를 갖고 있었다. 이 대목이 참 잘 쓴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쓴 문장입니다. 그 뒤에 박재옥 여사를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 딱 여기 적힌 대로입니다. 어떤 분은 유경수 여사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했고 또 어떤 분은 박정희 대통령 분위기라고 했는데 양쪽이 다 맞습니다. 은연하고 기품 있는 자태다. 이 여러 가지 특히 어릴 때 이혼한 어머니 아래서 자라다가 또 어머니와 또 떨어져서 이 친척 집에 빌붙어서 사는 그런 경험도 한 분이라면은 마음고생을 해서 조금 어두운 기색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박재옥 여사로부터 그런 어둡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품이 아주 박정희 대통령처럼 꼿꼿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존심이 강하고 그 느낌을 강인선 기자는
어려운 일들을 사귀고 소화해서 훌륭하게 극복한 사람만이 갖출 수 있는 의연하고 기품 있는 자태를 갖고 있었다. 대충 상상이 되십니까? 강기성 기자의 소개, 이 인터뷰 소개를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자는 강기성 기자입니다. 강기성 기자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0월이 이게 1995년입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3박 4일 동안 속초에 머물면서 매일 아침 박 여사의 집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헤어지곤 했다. 박재옥 여사가 남 앞에서 나서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아닐까 추측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밝고 쾌활하며 아주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이 나흘간 만나본 소감이다. 드러내놓지는 않아도 정치에 관한 관심이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서너 시간씩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했을 때도 박 씨는 자세를 흐트리거나 피곤한 기색을 보이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 꼿꼿하고 바른 자세에서는 남다른 세련됨과 우아함이 배어나왔다. 여기자 강인선 씨가 본 여성 박재옥 씨의 모습입니다. 자세를 흐트리거나 피곤한 기색을 보이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 꼿꼿하고 바른 자세에서는 남다른 세련됨과 우아함이 배어나왔다. 박 대통령과 윤영수 여사를 이렇게 합쳐놓은 이미지 같지 않습니까? 박 씨는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아직도 늘 조심하고 삼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대답해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눈물 없이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나 누군가 이름을 거명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이야기로 능숙하게 넘어가곤 했다. 박재옥 씨는 인터뷰에 응하는 동안에도 꽤 고민을 했다. 이제 와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털어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주저한 일도 많았고 어제 그 이야기는 괜히 한 것 같아 밤새 잠을 못 이뤘다고 말한 일도 있었다. 기자는 박재옥 씨가 이번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상세한 이야기는 박재옥 씨가 훗날 기록으로 남길 것을 부탁하고 3박 4일간의 인터뷰를 정리했다. 여기서는 박재옥 씨의 양해를 얻어 그간 나눈 이야기의 일부를 수기 형식으로 기록했다. 이제부터 박재옥 씨가 구술했다고 봐야 되겠죠. 강민선 씨가 3박 4일 동안 취재한 것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박재옥 씨한테 보여주고 검토를 받아서 월간조선 95년 12월호에 게재한 박재옥 씨의 수기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성을 시켜서 낭독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이 스토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와 관련이 있고 제가 박정희 전기 13권을 썼고 13권을 쓴 중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이 첫째 부인 김호남 씨와 결혼했다가 별거를 하는 중에 1947년, 48년, 49년 사이 약 2년 동안 이혈란이란 여성과 사실상 사실혼 관계를 갖고 한 2년 동안 용산 관사에서 동거했다는 사실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박정희 전기를 쓰면서 밝혀낸 몇 가지 새로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이혈란 씨가 박재옥 씨의 이 수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김호남 씨의 이혼 과정과도 또 관계가 있는 등, 그래서 제가 낭독하면서 나레이션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1987년 여름이었을 것이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동해안으로 여행을 떠났다. 속초에서 출발해 동해안의 도로를 따라 부산까지 가는 길이었다. 우리는 한국의 고속도로도 이제 미국 못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이들도 동해안의 아름다운 경치에 저마다 탄성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내 눈에서는 갑자기 눈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한번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창밖의 경치를 보는 척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도 모르게 또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싶으셨던 것이다. 형편없이 가난했던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드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돌아가신 것이다. 벌써 25년 전의 일이다. 남편은 1971년의 88대 총선을 앞두고 속초에서 출마하기로 해 우리는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평안남도 안주 출신인 남편은 실향민이 많은 속초를 지역구로 정해 열심히 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서 선거운동과 산보를 겸해 동네 사람들을 좀 더 만나본 생각에 집을 나섰다. 때는 늦 여름이라 집집마다 방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나는 우연히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한 가족의 밥상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커다란 냄비에 밀가루 풀을 멀겋게 끓여놓고서 그것을 그릇에 나누어 후루룩 마시고 있었다. 글자 그대로 입에 풀칠을 하는 광경이었다. 밥상 위에는 그 풀죽을 제외하면 소금 종지 하나도 없었다. 소금을 살 돈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때 만난 한 촌부의 모습도 잊을 수 없다. 그 여인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하소연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해안에 철조망을 치고 저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하니 북한에 사는 남편이 못 오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집으로 찾아오곤 했었는데 나는 그의 순박함에 기가 질렸다. 어쩌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가는 당장 난리가 날 것 같아 나는 입도 떼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다.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 정도인데 아버지께서는 과연 잘 하실 수 있을까? 나는 어쩐지 자신이 없어지는 때가 많았다. 아직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솟아오른다. 지나간 날들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으면서도 쉽사리 펜을 들지 못한 것도 사실은 그 때문이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눈물 없이도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할 수 있을 때 책을 쓰리라 그렇게 마음먹고 모든 것을 미뤄두고 있었다. 내가 그동안 침묵을 지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로든 아버지께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자제하고 조용히 지내왔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였다. 이미 알려진 일이지만 어머니 김호남은 16살 때 2살 위의 아버지와 결혼하여 나를 낳고 10여 년 만에 이혼하였다. 나의 위치가 이렇듯 미묘하기에 혹시라도 나의 말 한마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유경수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 만한 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쓴 박재옥 씨는 1979년 10월 26일로
시계 바늘을 돌려가지고 아버지의 유고 소식을 듣는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여기 스쳐 지나갔는데 속초 동해안에는 해안에 철조망이 본격적으로 쳐진 것은 1968년 1.21 사태, 즉 북한 특공대가 청와대를 습격한 그 유명한 사건 이후입니다. 그래서 또 그해 11월에 울진 삼척에 약 130명의 북한군 특공대가 상륙을 해가지고 동해안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유명한 방공소는 이승복이 나는 공산당 싫어요라고 했다가 그 가족이 참사를 당하는 그 직후에 해안가에 철조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철조망을 치기 전에는 동해안에서는 특히 속초 같은 데서는 이 6.25 때 남편과 가족이 헤어진 경우에 북쪽에 사는 남편이 몰래 배를 타고 와서 남쪽의 가족을 만나고 돌아가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돌이켜 생각하기도 싫은 그날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들은 것은 카리브해 연안의 작은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였다. 남편은 당시 캐나다 대사로서 카리브해 연안의 몇몇 섬나라 대사도 겸임하고 있었다. 남편과 나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축하 사절로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미니카 공화국을 찾았다. 초청을 받았으니 대사로서 마땅히 가긴 가야겠는데 웬일인지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당시 캐나다에 살고 있던 남편과 나는 이상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 우리는 1978년 봄에 서울에 가서 아버지를 한 번 뵌 이후에는 1년이 넘도록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있었다. 그간에는 꼭 내가 아니라도 남편이 6개월에 한 번은 공관장 회의 등을 위해 서울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곤 했다. 그러나 78년 봄 이후에는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와의 통로가 꽉 막혀버린 것만 같았다. 직간접으로 듣는 한국의 정치 정세는 누가 보아도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서울서 날아드는 갖가지 소식과 풍문은 이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했다. 특히 남편은 온갖 외신들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뭔가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것인지 나에게는 충분한 설명조차 해주지 않았다. 그 대신 혼자서 무슨 속을 그렇게 끓이는지 꼬챙이처럼 바삭 말라가고 있었다.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서울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보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으나 허사였다. 여기서 남편은 한병기 씨입니다. 한병기 씨는 박정희 사단장의 부관으로 있다가 아버지가 추천했겠죠. 이 큰딸 재옥 씨와 1958년에 결혼했습니다. 5.16 군사혁명 이후에는 주로 외국에 가서 살았습니다. 한때 국회의원 생활도 했고요. 칠레 대사 그리고 이때는 캐나다 대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인의 장막에 둘러싸인 것 같았다. 아버지가 나와 남편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을 리 없는데도 귀국 허가는 떨어지지 않았다. 일식 귀국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꼭 누가 중간에서 장난을 치는 것만 같았다. 소위 독재자라는 아버지가 딸과 사위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다니 무슨 독재가 이렇단 말인가.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도 앞날이 불투명해서 나는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이렇듯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기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초청을 받았을 때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은 심정이었다. 우리가 캐나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으니 모든 걸 잊고 기분 전환이나 해보자고 마음을 고쳐먹고서 우리는 도미니카로 떠났다. 1979년에 한국에 참 사건이 많았습니다. 1979년은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에서 운명적인 해였습니다. 그해 초에 이란의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팔레비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제2차 석유파동이 옵니다. 그것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화공업을 벌려놓은 박정희 정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야당은 김영삼 총재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도 합세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1979년 10월 초에는 김영삼 야당 총재를 국회가 제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18년째 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대한 실정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부산에서 경찰 출입 기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위 때는 경찰차에 차를 뒤집어 엎고 불을 지르고 했고, 그 다음날에도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은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는 다시 마산으로 옮겨갔습니다. 부마 사태가 터진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이 캐나다에 있던 박재옥 씨도 뭔가 불안감으로 전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미니카를 찾았을 때 그 나라의 사정은 말이 아니었다. 엄청난 규모의 허리케인이 도미니카를 덮쳐 그 작은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된 상태였다. 멀리서 주택가를 바라보면 지붕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집들이 벽체만 앙상하게 남아 을씨년스러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리에서 남편과 나는 한숨만 쉬었다. 우리가 투숙한 호텔의 지붕도 날아가 버린 상태였다. 기가 막혔지만 우리는 지붕도 없는 그 호텔에 간신히 여장을 풀고 하룻밤을 보냈다. 날씨가 더우니 지붕이 없어도 별 문제는 아니라고 해도 별 총총 뜬 밤하늘을 쳐다보며 잠을 청해야 하는 기분은 말이 아니었다. 그 심란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급한 전갈이 왔다며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기어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는 생각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전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나는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꿈속에서 나는 이전에 남편이 대사로 있던 칠레에 가 있었다. 무슨 큰 행사가 열렸는지 피노체트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때 커다란 검은색 자동차가 사람들이 모여있던 건물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더니 그 차에서 역시 검은색 옷차림의 아버지와 유경수 여사가 내렸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누다가 내 앞을 그냥 스쳐 지나갔다. 피노체트 대통령이 아버지를 붙들고 당신 딸이 여기 있다고 나를 소개했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모른 채 하고 그냥 휙 돌아서 버렸다. 잠에서 깨어난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검은색 옷을 입은 꿈은 좋지 않는 징조라던데. 그러고 보니 캐나다에서도 이상한 꿈을 꾼 일이 있었다. 꿈에서 나는 각국 외교관 부인들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했다.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듯 허둥지둥 하시며 무언가를 찾고 계셨다. 나는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지 돼. 9시까지는 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디 갔나? 아버지는 열쇠를 찾고 계신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뭘 찾으세요? 제가 찾아드릴 테니 혼자 어디 가지 마세요 라고 애타게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으나 아버지는 계속 서두르면서 어디론가 사라지셨다. 주위를 둘러보니 검은 옷을 차려 입은 외교관 부인들이 일제히 구슬프게 울고 있었다. 이렇듯 불길한 예감 속에 있었기에 한국에서 사고 소식이 들려오자 나는 앞이 캄캄했다.
캐나다 대사관에 급히 연락을 취했더니 유고라는 대답이 왔다. 유고라니. 사고가 있다는 뜻이 모양인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 나는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이 유고라는 말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것이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경 지금의 궁정동에 있었던 안가였습니다. 그때 총격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비서실장 김계원 씨에 의해서 경복궁 앞에 있던 지금 담대 이사간 보안사 내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그게 도착했을 때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규하 국무총리가 오고 그 다음에 정성화 계엄사령관이 당시 김재규와 저녁을 같이 먹기 위해서 현장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급히 육군본부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을 확인하고 김재규를 체포하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 10월 26일에서 27일 새벽까지 벌어집니다. 그때 정부는 어떤 발표를 했느냐? 새벽입니다. 새벽에 김성진 문공부 장관이 박 대통령 유고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첫 보도가 유고라고 나왔습니다. 유고라고 하면은 뭐 중태다, 뭐 납치됐다, 실종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유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첫 보도를 유고라고 했기 때문에 박재욱 씨한테 한병기 대사한테 전해진 첫 일보도 유고였다고 하는데 유고라고 하니까 죽음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재욱 씨 수기입니다. 1995년 12월 5일간 조선에 실린 겁니다. 그러나 외신들은 끊임없이 한국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음을 긴박한 어조로 전하고 있었다. 그것이 곧 아버지의 죽음을 암시한다는 것을 결국에는 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 이럴 수도 있단 말인가. 6.25 역사가 총에 맞아 돌아가신 지 5년 만에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총탄에 목숨을 잃으시다니 세상에 정말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나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나 허리케인으로 엉망이 된 도미니카의 공항이 우리 발목을 잡았다. 당일로 서울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 막막하기만 했다. 어찌어찌 해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잡아 탔다. 뉴욕에 가니 남편 친구들이 서울로는 가지 말라고 충고했다. 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 같다. 한국의 정정이 이토록 불안한데 지금 가서 어쩌겠다는 거냐. 여기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천천히 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도 위험할지 몰라. 그러나 남편과 나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 뉴욕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생사를 잘 몰랐다. 적어도 납치나 부상, 최악의 경우에는 돌아가셨을 것으로 짐작만 할 뿐이었다. 뉴욕을 떠나 도쿄에 도착하니 공항에 당시 주일대사관의 공보관이었던 이원웅 씨가 나와 있었다. 이원웅 씨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음을 알았고 서울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달려왔지만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월 29일 저녁 입관이 끝난 상태였다. 난 서울로 오는 동안 하도 많이 울어서 막상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아예 눈물이 말라버린 듯 한동안은 더 이상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가시려고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고 주변에서 경쟁하듯 나서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단 말인가.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아버지의 침대를 붙들고 그네
금영, 지만이와 함께 우리는 끝도 없이 울었다. 나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네와 금영이를 붙들고 물었다. 너희들은 총소리도 못 들었니? 처음에 총소리 났을 때 너희들이라도 뛰어가 보지 그랬니? 그러나 그네도 금영이도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했다. 난데없이 새벽에 불려가 아버지 시신을 보아야 했던 그네와 금영이, 지만이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5년 전에 유교사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고 또 아버지의 죽음을 겪어야 하는 동생들이 과연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나는 막막하기만 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비통해서 그 이외의 일을 생각하는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것 같았다. 사람들은 내게 마지막 인사이니 아버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라고 권했다. 그러나 나는 싫다고 했다. 됐어. 나는 아버지 돌아가신 모습을 보지 않을 거야. 그냥 살아 계실 때 모습만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늘 그렇게 살아 계시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살 거야. 난 아버지의 돌아가신 얼굴을 보고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버텼던 것이다. 장례식 끝나고 나서 금영이가 아버지의 피 묻은 와이셔츠를 들고 왔다. 언니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너무나 끔찍해서 그 셔츠를 바로 보지도 못하고 외면했다.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겠니? 빨아야지. 결국 금영이가 혼자서 그 셔츠를 빨았다. 흉가가 되어버린 듯 어수선하고 황량한 청와대에서는 잠도 안 왔다. 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떠올라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것 자체가 무섭기까지 했다. 이런저런 원망도 해보고 다른 사람 탓도 했지만 자식으로서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았다. 특히 아버지의 재혼을 서두르지 못한 것이 자책이 되어 가슴이 미어졌다. 아버지를 그렇게 외롭게 내버려 두지는 말았어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가 재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야 했다. 효자가 악처만 못한다고 하지 않는가. 때늦은 후회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꼴로 이 단편소설 분량의 박재욱 씨 수기를 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